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동부 원예농협의 지도상무 허환입니다. 2022년 들어서 비대면 정기 영농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이 지금 2002년 2월 11일인가요? 현재 54,000명 정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대면 교육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합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여튼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수준 높은 그 비대면 영농 강좌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계속 이렇게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월달, 3월달 과수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특강 형식으로 해서 지금 오늘은 아니고 저희가 배 흑성병에 관한 약제 사용법에 대해서 전문가의 강의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전지도 다 해 나가시고 그래서 2, 3월 달에 주로 과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빌려주는 요령이라든지 또 월동 방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제반된 문제들은 또 어떤 게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되뇌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요.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저런 것도 있었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인 영농 교육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짧은 유튜브 강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 30분 이렇게 특별 주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월, 3월 달에 이제 과수원 주요 작업은 지금 여러분들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전정 작업 속도도 많이 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3월 달까지 끌고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전정 작업을 2월 달까지는 끝내시고 나머지 또 주변 정리나 또 이런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한 2월 달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된다. 특히 이제 그 배나무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바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그 기계유제를 써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는데 기계유제를 사용하시는 요령은 잘 아시지만 꼬마 배나무가 이제 만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우리가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배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정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해마다 이렇게 보면 3월달 중순까지 넘기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2월달까지는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정을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정한 그 전지목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병충해 전염원이라든지 또 병충해에 오염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처리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병충해에 오염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주는 게 있는데요. 2월달, 3월달에 이제 화학 비료를 이제 언제 시비를 하느냐, 또 그 다음에 이제 퇴비하고 또 유기질 비료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를 막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걸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동 방제, 기계유유제, 석회 유황합제, 네, 그리고 이제 석회 보르도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지목을 2월달까지 치워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작업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하셔야 되고, 또 3월 초나 2월 말에는 그 기계유제를 배나무에 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때까지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전염원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우리 지역에서는 작년도에 흑성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합의 어떤 그런 잘 방제력이나 또 방제 지침에 따라서 잘 방제를 하셨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저희가 흑성병이 심하진 않았는데 그 나주 같은 데는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심하다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전년도에 흑성병이 그래도 뭐 저희 지역도 없는 것은 아니죠. 흑성병이 있거나 또 해마다 보면 흑성병이 심하게 발생하는 과수원이 있어요. 그런 과수원에는 반드시 낙엽을 제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낙엽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나무의 눈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눈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걸 감싸고 있는 걸 우리가 인편이라고 하는데, 요 인편도 역시 그 흑성병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잔황포자라고 합니다. 잔황포자.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마우스가 나빠서 그런지. 예, 잔황포자. 네. 예, 포자가 묻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흑성병 포자가 날려서 이제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묻어 있는 곳이 낙엽. 네. 그리고 인편. 그리고 뭐 줄기 같은 데 많이 묻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병에 걸려서 떨어진 낙엽들은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잔황포자가 이렇게 겨울을 나기 때문에 낙엽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든 가지가 있습니다. 잎도 있지만 회성병 이병지, 이건 복숭아 얘기하는 거죠. 예, 복숭아의 경우에는 이제 회성병 이병지가 있는데, 여기에 회성병도 골치 아픈 병이긴 하지만 여기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세균성 구몬병의 세균이 여기에 같이 감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이라고 아니지 우리가 이제 뭐 부생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같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전정하실 때 잘라 주시고 이거를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과원 바닥에 방치하지 말고 이게 태워버리시거나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월떡 유충이 또 있는데요. 복숭아 순나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복숭아 이파리를 또로로 말고 그 안에 숨어 있거나, 약간 예를 들어서 심식나방 같은 경우일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땅 얕은 곳에다 꼬치를 짓고 숨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그 복숭아 순나방이 마지막 생긴 놈들이 낙엽 속에 유충, 어린 벌레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없애 주셔야 되고요. 이따가 없애는 방법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갈색날개 매미충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햇가지, 작년에 새로 나왔던 햇가지에 얘네들이 이제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팝니다.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알을 낳고 이렇게 하얗게 덮어놓죠. 그래서 묵은 가지에는 절대 없고요. 이제 왜냐면 묵은 가지는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신초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지전정도 있지만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사전 준비 작업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재배적 방법, 재배적으로 이제 병충해의 잠복처, 그 다음에 병충해가 많은 부분, 이런 분들을 없애주시는 거고요. 이제 이제 소위 물리적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약을 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화학적 방법 중에서도 일상적으로 하는 방제, 농약을 쓰시는 방제가 있고 월동 방제가 있습니다. 월동 방제는 주로 여러분들이 예방 위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방제다. 왜냐하면 이 방제의 기본은 뭐냐면 밀도를 낮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살펴보면, 병든 전염원인데 이제 흑성병이 심했던 과수원에서는 낙엽을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낙엽을 긁어서 좀 어렵죠? 어쨌든 긁어서 여러분들이 소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어려우시면 로타리라도, 경운이라도 살짝 해서 묻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인편이라 그래가지고 배나무 눈에 거의 꽃눈이 있죠. 꽃눈에 여기에도 인편에도 이제 묻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석회보르도액이라든지 석회유황합제라든지 이런 걸 살포를 해서 충분히 밀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여기 뭐 사과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나무에 잔황포자가 날렸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감염이 일어나서 발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성생식인데
분생 포자에 의해서 계속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요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손에 안 묻어요. 손에 안 묻지만 요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생 포자 경이 있어요. 요거는 손에 묻습니다. 까맣게. 여러분들 건드리시면 까맣게 묻죠. 그리고 이게 또 과일 잎자루라든지 이파리 잎자루라든지 여기 이게 흑성이 시키게 되는데 여기도 손에 묻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낙엽이 일어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뭐 여기 이제 유성생식이라 그러죠. 이제 잔항이 형성이 돼서 여기 8개의 이제 잔항 포자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생활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염원 자체가 그 병든 낙엽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낙엽 자체가 흑성이 심해서 이제 발생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야, 무슨 봄에 낙엽이 진 게 뭐 가을까지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을에도 흑성병이 걸립니다. 가을에도 흑성병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흑성병은 아시다시피 날씨가 냉해면 걸리거든요. 15도 이하 정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을에 낙엽이 져서 병반이 있었던 그런 그 낙엽은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동방제, 특히 석회, 유황합제 같은 것을 꼭 살포를 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그 밀도를 낮추는 작업이다. 그래서 낙엽을 없애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배적 방제, 그리고 뭐 이제 경정적 방제, 물리적 방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학적 방제로서는 밀도를 낮추는 작업은 석회 유황합제를 살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복숭아의 병든 가지를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정하시다 보면 흔히 이런 가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까맣게 된 것이 바로 이 회성병. 여러분들이 회성병이라고 하면은 한자어인데요. 회성병 말고 다른 말로 뭐라 하냐 그러면은 잿빛 무늬병입니다. 잿빛 무늬병.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잿빛 곰팡이병, 잿빛 곰팡이병하고 달랐습니다. 잿빛 무늬병, 모닐리아. 이 모닐리아라는 그 병원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주로 이제 여기 이렇게 감염이 이렇게 돼서 여기 소위 말해서 이제 부생 상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살아있는 조직은 아니고 지금 여기 뭐 죽어 있다라기보다는 하여튼 이 바깥 표피에 묻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회성병이 이병지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 청공병의 세균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성병도 쌍두마차죠. 회성병도 무섭고 청공병도 무섭습니다. 특히 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성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그 수확기 때 거의 수확을 하지 못해요.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이제 여기 하나의 트리오가 또 있는데 탄저병이 있는데 탄저병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해에 발생을 합니다. 어찌 됐든 회성병 이병지와 청공병지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갖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 제거를 하시고, 또 이제 요놈이 약간 꽃이 폈을 때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감염이 일어나서 여기 궤양이라 그러나요? 여기에 이제 청공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 특히 회성병이 심하거나 청공병이 심한 가수원에서는 이제 이런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병행이 돼야 되고 이거를 그냥 놓게 되면은 굉장히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회성병도 방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세균구멍병은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것도 굉장히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농약에 의한 방제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밀도를 낮추거나 뭐 이런 그 사전 작업을 통해서 좀 더 방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미 벌써 전지가 다 끝나서 이 가지들이 전부 다 바닥에다 떨어져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여러분들이 자가 전지를 하셨으면은 지금도 하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까맣거나 이런 가지들은 잘라서 여러분들이 한 군데 모아서 소각하시거나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바닥에 떨어뜨렸다 것 같으면은 최소한도 여러분들 트랙터나 이런 걸로 다 바시지 않습니까? 그거 바셔가지고 토양 밑으로 이렇게 조금 살짝 로테를 쳐서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퀴 같은 걸로 긁어서 굵은 전지목은 치우고 여러분들이 조금 모아서, 물론 100% 이걸 다 치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대로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낙엽에 떨어진, 복숭아 가을에 떨어진 낙엽 속에 지금 여기 순나방에 유충이 있고, 알이 있고, 유충이 있고, 번데기가 있고, 성충이 있는데, 요게 이제 1세대,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는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이런 관계로 계속 돌아가요. 그러다가 4세대가 돼가지고는 얘가 내년에 태어나야 되니까 4세대가 끝이니까 물론 5세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낙엽 속에다 이렇게 말고 노숙유충이라. 노숙이 뭐야? 길거리에서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지라는 얘기지. 거지 애벌레가 여기에서 자고 있습니다. 어디냐? 낙엽 속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나방이 심했던 과수원에서는 이 낙엽이 많이 떨어진 데는 노숙유충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다 주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로타리 같은 걸 살짝 쳐서 이놈들이 다 안으로 토양 밑으로 들어가서 부화하지 못하게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화가 아니라 다시 이제 번데기로 변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합원께서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 이렇게 세 가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얗게 확대하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에 이렇게 돼서 얘가 이 구멍을 팝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알을 낳고 이렇게 덮어놔요. 그래서 이 갈색 날개 매미충이라는 것이 이 가지에다가, 햇가지에다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전정하실 때 금년대에 많이 봐요. 그런데 온 밭에 그런 게 아니라 품종별로 그래. 품종별로. 그러니까 전정을 해나가다 보면 어떤 품종은 깨끗한데 어떤 품종은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도 좋아하는 품종이 있고 싫어하는 품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이거를 그냥 바닥에 버리시거나 하시게 되면 이 안에 있던 알들이 다시 부화를 해서 봄에 다시 우리 과수원으로 또 이제 오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 잡듯이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전정하실 때 잘라서 태워버리시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 산 쪽에 같이 있는 그런 산에 있는 그런 과수원들이 이제 이게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산림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뭐 여러분들 책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돌발해충이라고 합니다. 돌발해충인데 이 돌발해충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하셔서, 낙엽이나 가지나 이런 것들은, 낙엽은 여러분들이 로타리 치셔서 없애주시고 또 뭐 긁어모아서 태우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안 되시면 어쨌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산란 가지도 이것도 아까 그 회성병 이병지 마냥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보기에 모아서 이제 버리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병충해 전염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지금 당장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전염원들을 갖다가 밀도를 저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박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멸이 아니고 완전히 없어서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밀도를 저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전정을 하고 뒷작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비료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표준 12량. 이건 이제 우리 농촌진흥청의 자료인데요. 그 다음에 뭐 질소하고 인산하고 가리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다량 요소가 마그네슘하고, 그 다음에 황, 그렇죠? 그 다음에 칼슘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마그네슘, 황, 칼슘은 많이 필요한 다량 요소긴 하지만 토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굳이 별도로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칼슘 같은 경우에는 그 토양이 산성화되면 그 산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새 뭐 칼슘 비료다 뭐다 하는데, 사실은 요즘 땅이 칼슘, 그러니까 산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칼슘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칼슘 자체는 토양에 충분히 있는 그런 성분이고요. 또 칼슘이 이게 이제 토양 내에서 많이 이동하는 식물체 내에서 이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기는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복숭아가 자꾸 물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땅이 많이 필요하면서 다량 요소이면서 땅에 없는 것들이 질소, 인산, 가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칼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흡수량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300평당 300평당 시바르라는 게 300평이죠. 300평당 킬로그램입니다. 질소는 대략 표준이 성목 기준에서 12kg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 필요는 6kg가 필요한데 필요량을 2배를 더 주라는 얘기지. 인산은 3.3배를 더 주고 더 많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04라고 돼 있잖아, 인산이. 이거는 2kg가 실제로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2kg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가? 그렇죠. 아니지. 6. 하여튼
이게 2배니까 2kg, 2, 3은 6, 2kg 정도가 필요한데 6kg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갈리 역시 뭐 한 2.5니까 한 뭐 7, 8kg가 필요한데 8, 9kg 필요한데 이제 이거를 더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농가들이 이거를 과수원에 시비를 하는데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그 농사를 지시는 데 있어서 대부분 과비 비료가 많이 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비라는 게 비료를 많이 준다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 왜? 농사 짓는 입장에서 뭐든지 잘 먹여서 좀 크게 잘 키워주고 싶은 게 농부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량 이 양을 주는 거는 토양 분석을 지도서 같은 데 가셔서 하셔가지고 11량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땅에 어떤 성분이 모질라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물론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돼. 1년에 한 번은 한다든지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어찌됐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농가가 처방을 해서 시비를 한다?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시비량은 상기처럼 뭐 11kg, 6kg, 7점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복숭아나무에 대해서 과비가 되기 쉬운 게 질소가 가장 과비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인산이나 갈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리는 언제 주죠? 보통 5월에서 6월달 여러분들이 또 추비료도 주게 돼요. 왜? 수용성이기 때문에 녹아서 없어지니까. 인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주면은 계속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토양이 산성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질소가 땅에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많이 유실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질산태 비료가 이제 유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 유실이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농가가 잘하고 싶고 크게 키우고 싶고 멋있게 키우고 싶다 보니까 그게 질소가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소를 아무래도 과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그러니까 비료를 주는 것은 모든 요소의 균형적인 시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가 과다하게 공급되는 경향이 많아요. 대부분 과수원 가보면 대부분 질소가 많아. 예, 지금도 현재라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제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퇴구비. 여러분들이 농가들 퇴비 줬다 그래. 퇴비. 근데 퇴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는 다 퇴구비야. 퇴구비. 퇴비 이게 구가 무슨 구자예요? 똥구자예요. 똥구자. 똥. 그러니까 거름, 똥이라는 얘기죠. 똥, 거름. 그러니까 퇴비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퇴비는 볏짚, 보리집, 야채류. 이러한 그 유기질 성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리그닌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유기질 성분으로 그거로만 구성된 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료의 양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퇴비라고 말씀하시는 구비가 있어. 퇴구비. 구비는 여기 보시면 구비류 여기 있잖아. 구비류가 있는데 이게 여기는 지금 진흥청에서 나온 거에는 구비류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퇴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개분이 이 비료적 성분이 돼야 돼. 가장 많다는 거죠. 화학성도 되고 물리성은 작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료 효과를 고려해서 시용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화학비료하고 똑같은 거야. 그것도 화학비료하고 똑같은데 다만 그 과수원에 줬을 때 발현되는 시기가 빠르냐 늦으냐 그 차이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주는 거하고 화학비료 질소비료를 주는 거하고 이 퇴비를 주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개분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질소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주고 또 거기다가 배불러서 죽겠다는 애한테 계속 밥을 더 퍼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다 보니까 질소가 과다하게 시비가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유박을 또 주시는데 뭐 네 나무에 한 포 줬다 뭐 두 나무에 한 포 줬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유박 비료도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질소 비료가 유박은 거의 질소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태 질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톱밥, 볏짚. 근데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톱밥하고 섞은 걸 준다고. 그러면 결국 지금 이거는 목질류 혼합 퇴비야. 그러니까
굽인데 여기에 톱밥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톱밥이 들어가서 썩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토양에 해로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톱밥 안 섞인 그 분뇨 거름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뭐 해라 마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주면 이제 해롭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게 분해되면서 여러 가지 토양 환경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그 분뇨를 주시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비료량하고의 어떤 비례관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분뇨 거름은 아니지만 유박 비료는 유기태 질소 덩어리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퇴비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퇴비와 어쨌든 이 굽이나 이런 그 유박 비료 이런 것들은 지효성, 지효성, 천천히 특히 완효성 그렇다는 얘기예요. 속효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천천히 작동하는 그런 거름이다. 비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질소 비료를 흡수를 할 때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질소가 흡수가 돼야 돼요. 질소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에 녹아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분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암모늄이 플러스 이온이고요. 질산이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물론 이제 암모늄이나 질산도 다 뿌리에 흡수되긴 하는데 대부분 우리 농작물에서는 질산 이온으로 마이너스 이온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이거를 이런 그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유기태 질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퇴구비, 유박, 또 일부 퇴비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어쨌든 이러한 퇴구비, 유박, 퇴비 이런 것들이 이게 유기물이란 말이야. 이게 암모늄태나 질산이온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암모늄태, 질산태 이온이 이게 뭐냐면 무기태로 바뀌는 거야. 무기태로 바뀌면서 뿌리에서 흡수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다시 나오면은 유기태 질소는 아까 말씀 퇴구비, 퇴비 이런 거고 동식물의 사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식물의 사체가 뭐야? 혈집 같은 게 식물의 사체죠. 동물은 뭐냐면 무슨 다른 그 동물들이 죽어서 이렇게 되는 시체가 썩어서 우리 사람 죽으면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유기체 질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비, 똥거름이 결국 암모늄태와 질산태로 바뀌어서 여기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질산화 박테리아가 작용을 해서 바뀌는데 결국 여기에 유기태 질소가 무기태 질소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화학 비료란 말이에요. 화학 비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화학 비료가 뭐예요? 복합 비료, 기비로 주는 거, 추비. 그다음 추비형 비료.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무슨 요새 많죠? 무슨 이제 제가 특정 회사라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그 무기태 그런 비료가 대부분 이제 질산태 비료로 흡수가 된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동식물의 사체 분뇨가 무기화돼야 돼. 그래야 얘가 이것이 음이온, 양이온 여기 있잖아. 양이온, 음이온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뿌리로 흡수가 돼서 아미노산, 단백질로 가게 되고 결국 햇빛을 받아서 탄수화물을 생성을 해서 얘가 식물이 성장하는 데 쓰게 되는데 이 유기태 질소에서 무기태 질소를 변하는 과정을 거쳐야 뿌리에서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 유기태 질소에서 반드시 일로 직접적으로 흡수가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 여기 써 있잖아. 직접 흡수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시는 퇴비, 구비, 유박 이런 것들이 이 과정을 거쳐면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화학비료인데 여러분들이 이거와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국 만약에 내가 10을 줘야 된다면 이제 계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10을 줘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유기태를 5를 줬으면 무기태를 5를 줘서 여러분들 조절을 하셔야 되고 유기태는 동식물이 썩은 유기태는 지효성, 완효성 천천히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썩을 시간을 줘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시간 유기태에서 무기태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봤을 적에는 2월달 이내까지는 끝을 내셔야 돼. 그 이후에 주시게 되면 그 중간에서 썩는 과정, 무기태로 바뀌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무기태가 질소가 돼가지고 질소가 필요 없을 시기에 과잉되게 복숭아나무나 배나무나 사과나무에 공급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이거를 딱 칼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퇴구비가 됐든 퇴비가 뭔지 구비가 뭔지 유박이 뭔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 또 그 퇴구비를 줄 적에는 지효성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기화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퇴비와 화학비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다만 시간차적으로 그 발현되는 시간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퇴비가 여기 성분량이 있습니다. 예, 뭐 퇴비는 예, 뭐 톤당 4kg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우분요 같은 경우에는 6kg, 그 다음에 계분보가에 9kg. 그러니까 일반적인 퇴비보다 얘가 2배가 많은 거, 2배도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퇴구부위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도 결국 화학비료에 포함된 질소와 동일한 질소입니다. 전년도에 수세가 강하다면 퇴비의 양도 감량하시고 화학비료의 양도 감량하셔야 되는 거야. 퇴비는 많이 주면서 화학비료는 안 줬다. 그거는 소용없다기보다도 그거는 그 비율이 조절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또 동일하게 수세가 강했다면 화학비료 양도 감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뭐죠? 지금 뭐 이렇게 토양 검정을 해서 줘라.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저 표준 12량 가지고 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십 년 농사를 지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퇴비를 갖다가 퇴구비, 똥거름까지 해서 3차를 주고 예를 들어 돈본 3차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화학비료를 뭐 20%를 썼다. 근데 보니까 수세가 엄청 셌어 작년에. 물론 이제 수세가 센 거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수세가 셀 수도 있겠죠. 근데 해마다 보면 수세가 세. 그래서 낙과가 계속 발생을 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차 반으로 줄이고 퇴비도 그 다음에 화학비료도 아까 10%라 했나요? 10%를 주셨으면 5%로 줄이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학비료만 줄이거나 퇴비만 줄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퇴비는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 다 퇴구비란 말이야. 또는 유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천천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효과가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퇴구비면 유박비료는 2월달 이후엔 주지 마시라. 이게 뭐 원리 원칙은 아니지만 무기화가 되는, 그러니까 유기태에서 무기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주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기화가 돼서 2월달에 줘가지고 3월, 4월달에 얘가 무기화가 돼가지고 내가 필요한 4월, 5월, 6월달에 식물체 내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3월이나 4월달에 줬다 이거야. 늦었다고. 그러면은 이게 무기화가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5월, 6월, 7월에 무기화가 됐어요. 그런데 복숭아가 8월 달에 따는데 얘가 질소가 필요 없을 시 이게 무기화가 돼서 식물체가 막 복숭아가 빨아당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복숭아 다 물러터져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비, 특히 이 유기태의 비료는 빨리 땡겨서 주시는 거예요. 전년도 가을에 주시거나 아니면은 늦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늦어도 2월달까지 주시고, 유박비료도 물론 양을 조금만 주면 관계 없겠지만 추비로 기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월 4월달에 이렇게 늦게 주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양이 작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구분량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질소 함유량은 인분, 계분, 돈분, 아까 보셨죠? 여기 인분은 없었지만 인분이 뭐예요? 사람의 분뇨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원래 질소 함유량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먹는 잡지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분, 돈분, 우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생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톱밥을 안 넣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발효를 시키셔야 됩니다. 발효를 완전히 시켜서 토양 내에 들어가야 얘가 질소, 유기태, 무기화 질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유기물로서의 작용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똥 갖다 퍼부시면 안 익은 거, 안 부숙된 거 갖다 넣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게 퇴비나 구비나 유박이나 이런 것들 유기질 비료는 천천히 빨리 주셔서 천천히 분해가 돼서 식물체가 필요한 시기에 흡수되도록 해야지 그게 늦게 주시면 안 된다. 제가 봤을 적에는 전년도 늦가을이나 겨울에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아무리 늦어도 제가 보기엔 2월달 이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은 안 드렸지만 대부분 비료나 퇴비를 좀 주시면 약간 노타리를 치셔서 흙하고 섞여야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유기태가 무기태가 되기 위해선 박테리아, 세균이죠. 세균이 활동을 해서 그거를 분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생 바닥에다 깔아놓게 되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퇴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늦가을에서 2월 달까지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예, 퇴구비, 유박 뭔지 아시죠? 자, 기비는 뭐냐면 이거 화학비료예요. 화학비료를, 예, 여러분들 보시면 질소 인상 가리가 있는 걸로 주십시오.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속효성입니다. 여기 완효성이고, 여기 이제 분뇨 톱밥, 그렇죠? 예, 퇴비는 유기질이고 완효성 천천히 나오네. 그래서 2월 이후에는 추비용을 상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비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양을 얼마나 주느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줬던 양을 가지고 계산하세요. 전년도에 수세가 셌다, 그럼 줄이셔야 되고, 수세가 좀 약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감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뭐 표준 시비량이 이러니까 이만큼 주셔, 이거는 안 돼요. 저한테 와서 여쭤보시는데 비료를 얼마나 줘야 돼? 저도 깝깝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깝깝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본인이 과수원 주인이 제일 잘하는 거야? 아니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는 거는 과수원의 과수나무가 알지, 과수원 주인도 사실은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를 작년에 얘가 배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과수나무의 수세를 보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NK 비료라 그러죠? 추비, NK 비료. NK가 뭐냐면 질소가리라는 뜻이에요. 인산이 없다는 뜻이지. 질소가리, 속효성이고요. 요거는 이제 주로 5, 6월 달에 추비로 줄 수가 있는데, 산성토양, 그러니까 토양 검사를 해보면 pH 예를 들어서 5 정도 나가는 그런 산성 토양에는 주게 되면은 인산을 줘도 소용이 없고, 이 이제 다른 원소하고 고정이 돼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식물이 빨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알루미늄이나 철하고 이제 고정이 되는데,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인산을 빼고 속효성으로 기비로, 그러니까 2월 달에 줄 수도 있다. 그리고 5월 달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수세가 세가지고 나는 거름이고 뭐고 이제 뭐 화학비료가 아무것도 안 주겠다 하게 되면은 5월에서 6월 달에 황산가리나 그 다음에 이제 염화가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됩니다. 황산가리는 이제 황산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근데 염화가리는 이제 염산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은 이제 이게 더 비싸고요. 황산가리는 그 생리적, 이거는 이제, 그렇죠. 생리적 산성비료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주면은 토양을 좀 산성화시키죠. 예, 이제 그런 형태의 비료인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염화가리 쓰시고요. 나는 이 단백질이나 이런 거를 좀 보충을 더 시켜야겠다 하면은 황이 들어있는 비료를 쓰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뭐 대부분 과수용으로 황산가리 많이 쓰십니다. 가격 차이는 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비 방법은 이렇게 과수원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만 뺑 돌려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면에 주시고 살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면에다 바닥에다 까시는 거죠. 이 바닥에 과수원 뿌리가 여기 이렇게 쭉 있으면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통로에도 뿌리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지금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수원 바닥에 이것이 이제 뭐 SS기를 하고 지나가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 다밥이라고 그러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그 다밥이 생겨가지고 뿌리가 숨을 못 쉬어요. 어찌됐든 토양 표면을 살짝 여러분들이 뿌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경운을 해주셔서 뒤집어서 토양하고 섞이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화학비료, 요 기비와 추비, 요 화학비료는 일기예보를 참고하셔서 비 오기 전에 살포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녹아서 들어가서 빨리 이온화가 되니까 사용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월동기 방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동기 방제는 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이제 기계유제가 있고 석회유황합제가 있고 석회황합제가 있고 이제 석회 보르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언제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제 특성이 뭐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유제는 결국 이제 이파리가 없고 이렇게 가지만 있고 이렇게 줄기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병 해충이 어디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낙엽, 그 다음에 줄기, 여기 말씀을 드렸고, 또 이 해충, 이 응애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디에 숨어 있냐면은 눈 주변에, 진딧물 같은 경우에 눈 주변에다 알을 까놓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우들두들한 여기 그 조피 껍데기죠.
껍데기에 얘가 이 밑에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박이 응애라든지 여러분들 깍지벌레, 가루 깍지벌레라든지 깍지벌레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또 꼬마배나무이 또 여기 숨어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계유제를 치기 전에 여기를 이제 긁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긁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노출이 되죠. 노출이 되면 이제 얘네들을 약을 쳐서 죽일 수가 있고요. 기계유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초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줄기, 껍질 이런 것들이 월동하고 있는 것들 병해충을 제거를 해야 된다. 뭐 다 아시는 얘기죠. 그다음에 밀도를 아까 말씀드렸죠. 낮출 수 있어서 생육기 방제를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유제를 쓰시게 되면 응애, 벌레, 특히 응애, 벌레, 진딧물 이런 것들이 초기 물도가 저하가 됩니다. 진딧물이 이제 알을 까놓으렸거든요. 그래서 그 알 까놓은 거를 죽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노린재도 또 죽일 수가 있다. 석회유황합제는 깍지벌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깍지벌레가 이렇게 하얗게 줄기에, 굵은 가지 줄기에 스른 거를 이게 이제 뽕나무 깍지벌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루 깍지벌레라고 들어보셨는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줄기를 빨아먹는 건데요. 요 놈들이 이 기계유제를 뿌리는 것보다는 석회유황합제를 뿌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유제는 이렇게 벌레가 있으면 옆에 숨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쭉. 우리 사람은 코와 입으로 숨을 쉬지만 얘네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숨구멍을 기문이라 그래, 기문. 그래서 기계유제를 뿌리면 물론 이제 다 덮어서 죽일 수도 있지만 요 숨구멍을 막는 거야, 요 기문을. 그래서 죽이는데 요 깍지벌레는 현재 나무에 보면 하얗게 쓸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깍지 갖고 요 안에 고동색 마냥, 물론 이제 이렇게 고동색 마냥 요 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알이 아니고 이 뽕나무 깍지벌레 암컷이에요, 암컷. 그래서 깍지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월 말 3월 초에 얘한테 이걸 치게 되면 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휴면 상태에 있거나 잠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이 약이 들어가서 살충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런데 여기 이 깍지벌레, 이 석회유황합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뿌리게 되면은 이 표피 이런 데를 부식을 시켜가지고 벌레를, 그러니까 숨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이 표피를 부식을 시켜갖고 얘가 이걸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깍지벌레만을 위해서 방제를 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 주시는 게 매우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석회유황합제가 만병통치약인 게 복숭아 오월병 그리고 배 흑성병에 끝내주는 그 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월동병균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흑성병 같은 경우에 월동초가 꽃눈에 있기 때문에 흑성병이 심했던 가수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석회유황합제를 한번 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석회보르도액도 여러 가지 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병균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세균성 병 여기에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복숭아에도 사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제의 종류는 조피 작업 말씀드렸죠. 예, 굉장히 중요하고, 낙엽 제거 말씀드렸어요. 기계유제 살포 말씀드렸습니다. 기계유제 살포 말씀드렸고, 예, 이제 원론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살포 간격은 기계유제와 석회보르도액은 한 달, 석회유황합제와 이것도 거의 한 20일, 그 다음에 요거 간격은 15일, 20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30일 날 복숭아에 석회유황합제를 뿌렸어. 그러면 4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보르도액을 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중간에 뿌리면 안 돼. 예, 약해 난다, 그런 얘기지. 뭐 안 된다기보다도 약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뭐 맨날 보신 거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기계유유제와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은 굉장히 기간이 30일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네, 조피 작업 말씀드렸죠. 예, 굵은 조피 아래 성충이 있어요. 예, 깍지벌레, 가루 깍지벌레, 그 다음에 또 뭐 응애, 예, 점박이 응애도 또 점박이 응애 성충도 월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긁어주시고, 또 이 눈 주변에 이 벌레 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계유로 감싸가지고 죽이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피 작업을 긁어주는 걸 못했을 경우에는 살포 효과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어린 나무 보면 이렇게 보면 껍질이 없죠? 껍질이 없잖아요. 이런 나무는 살포가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주변에 묻어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필요 없다라기보다도 효과가 이제 반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고압식 조피기가 시판돼서 노동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 호미로 긁어주시지 않고 이 고압 분무기로 긁어주시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기계유제는 시석 배수가 25배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물 25말에 기계유제 1말을 넣는다는 뜻이요. 그래가지고 2월 말에 사용을 하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조금 늦어지면 3월 한 10일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50배로 치죠. 50배라는 건 뭐냐면은 물 25말에 그렇죠? 반통을 넣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레의 숨구멍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법을 쓰셔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 기계유제를 치는 거는 특히 이제 배나무, 사과나무 같은 데 치게 되는데요. 배나무에 그 꼬마 배나무이라고 해서 굉장히 골치 아픈 해충이 있어요. 그게 2월 1일부터 6도씨 이상 되는 게 20일째 되는 날인가요? 그때 이제 배나무이가 이 배나무 가지 위를 가장 많이 다니는 시기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살포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배나무이, 그 다음에 진딧물, 응애 이런 것들이 이제 깍지벌레도 있지만 그래서 살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문 말씀드렸죠. 표면이나 기문을 덮어서 호흡작용을 막아서 질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세가 약한 나무는 2, 3년마다 살포하시고 복숭아 나무는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유목이거나 수세가 약한 나무, 뭐 유목 같은 경우에 조피도 없지만 수세가 약한 나무, 또 동해 피해가 예상될 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기계유제 뿌리시면 굉장히 약해가 심하게 나죠. 그래서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깍지벌레 때문에 기계유제를 뿌리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깍지벌레만을 위해서 기계유제 살포는 수립하지 않는 게 좋고요. 석회유황합제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탁월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계유제는 아까 꼬마 배나무이, 꼬마 배나무이를 6도씨 이상 되는 날이 이제 요 정도 날에 대부분 2월 한 25일 사이에서부터 3월 한 초가 돼요. 예, 그래서 그때 뿌려주고요. 이게 배나무 얘기입니다. 배나무.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복숭아의 경우에 살포하지 않도록 하시고 파라피노일은 뭐죠? 브이스타라는 약이 있습니다. 5리터짜리인데 파라피노일이에요. 기계유제하고 같은, 기계유제는 머신오일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이제 기계유라. 머신이 영어로 기계 아니에요, 그죠? 기계 머신유고, 요건 파라핀유는 뭐냐면 초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초기름, 양초, 양초기름 그런 뜻입니다. 파라핀 들어보셨잖아요. 그 브이스타, 옛날에는 선스프레이라고 그랬는데 선스프레이는 복숭아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이스타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액주는 깍지벌레, 뭐 점박이 응애 뭐 이런 거고요. 긁어주시고 가루깍지벌레 잡는 데는 효과가 좋겠죠. 근데 이렇게 여기에 있는 뽕나무 깍지벌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을 쓰시는 게 더 훨씬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톱신 같은 걸 한번 섞어 쓰셔. 예,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너무 늦거나 뭐 묽게 살포하면 효과가 반감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포가 너무 늦으면 브이스타로 대체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계유제가 아까 석회유황합제하고 석회보르도액하고 한 달 간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계유제하고 보르도액하고 30일인데 결국 지금 만약에 이 파라핀 오일을 쓰시게 되면 거의 뭐 한 열흘 보름 단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석회유황합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은 깍지벌레, 뽕나무 깍지벌레, 뻔나무 깍지벌레 똑같은 얘기입니다. 깍지벌레의 효과가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오갈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흑성, 그 다음에 뭐 이런 부패병, 이런 약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종합 살균 충제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균이나 해충 조직을 부식시켜요. 뭐가? 황이. 그래서 깍지벌레 전문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석회유황합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석회하고, 그렇죠? 예, 분말 유황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과서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요새 뭐죠? 가성수단 넣고 만드는 그 유황, 또 아니면 또 조합해서 파는 그 유황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유황 뭐 대체 약제, 이런 약제들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효과가 없으니까 쓰지 마라,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석회유황합제를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서 쓰시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요걸 소금물 농도를 재면은 봄에 5도가 되는데요. 대략 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살포 농도나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보통 이제 25말 SS기에다가 이 과서 만든 거는 한 3통이나 3통 반 정도 해서 봄에를 띄워보면 한 5도 정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숭아나 또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보통 한 4월 초순에 살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숭아는 이제 3월 하순. 왜냐면 복숭아는 3월 하순에 살포를 하는데 3월 하순, 3월 왜 살포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르도의 카구의 살포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3월 하순에 뿌려야지 4월 초에 뿌리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포 간격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갈병, 흑성병, 가루깍지벌레.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뻔나무 깍지벌레, 뻔나무 깍지벌레나 뽕나무 깍지벌레나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구워놓은 보르도에게 막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힘들으셔도 어쩔 수 없으면 시판품을 사용을 하셔야죠. 뭐 많죠? 조합에서 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뭐 사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필히 살포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관행적으로 응애약을 혼용하시는데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이제 뭐 주음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 황칠직에는 이제 응애약을 뭐 옛날에 뭐 살비란 이런 거 같이 넣어서 썼는데요.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피를 하시고 기계유지 살포하셨을 때는 응애약은 굳이 안 넣으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복숭아의 석회유황합제, 석회유황합제는 이제 배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지금 그림에 없는데요. 어쨌든 그 복숭아는 이렇게 삐쭉 나왔을 때 이렇게 그때가 3월 하순, 4월 상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는 잎이 하얗게 벌어져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회보르도액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4월 상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한 장원에서는 4월 한 10일에서 뭐 10한 2, 3일 정도.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66식으로 하게 되고요. 66식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세균병에 이제 효과가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 자두, 살구 이런 햇가류에 이게 잎이 나왔을 때, 생육기라는 게 뭐냐면 잎이 나왔을 때요. 잎이 있을 때 치면 구멍이 뚫리는 약해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과일, 비대기 때는 유산아연액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그 황산아연, 이게 황산아연. 그 다음에 또 육이 뭐냐면 생석회 이렇게 쓰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안 드렸나? 유산화약을 쓰는데 이게 세균병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쓰지 마라.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쓰신 걸 제가 쓰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이 자료가 이 세균병에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된 자료가 저는 못 봤어요. 누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산화연액은 뿌리시되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하지 마시고 여기 의지하지 마시고 보조적으로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하고 나서 낙엽전에 뿌릴 때 9월 중순 10월 중순에는 잎이 있을 때란 말입니다. 복숭아 잎이. 이런 경우에 복숭아 나무의 잎이 11월 초순에 된서리를 맞아서 11월 초에 낙엽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9월 중순 10월 복숭아를 다 따고 나서 10월 중순에는 뭐를 하냐면 겨우살이 양분을 준비한대. 햇빛을 받아서 겨우살이 양분, 겨울을 날 수 있는 양분을 축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66식 보르도액을 만약에 이때 살포하게 되면 이파리가 다 낙엽이 져요. 아까 약해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심하니까 4-12식으로 하라 그랬어요. 4-12식은 황산동이 더 작고 그 다음에 생석화가 양이 더 많은 거죠.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꽃 폈을 때, 꽃이 한두 개 폈을 때, 또 꽃들이 50% 붉게, 이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균성 구멍병. 자, 그 다음에 청혼병이 별로 없는 구멍 과수원은 하지 마세요. 네, 닥건일 같은 걸로 하시든지, 아니면 대체약제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온 M이라든지 델란이라든지 굳이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런 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더수반은 지금 없어졌죠. 더수반은 쓰시면 안 됩니다. 약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데시스나 그 다음에 이제 스미치온도 많이 섞어 쓰십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검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스미치온 외에는 데시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약을 쳤을 때 그 약 기운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꽃 폈을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관행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스미치온을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효과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황산아연을 첨가하는 것은
이 석회보르도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660 그 황산 아연보르도액을 치는 이유가 세균성 구멍병의 병균을 이렇게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약해가 나니까. 왜 약해가 나느냐? 사과, 그 다음에 고추 이런 거는 보르도액을 이파리가 있을 쳐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약해가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보르도액 치고 나서 비가 오게 되면 약해가 심하게 나거든요. 이파리가 있을 때 사과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그거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황산 아연을 예를 들어서 3kg를 거기 넣고 만들었으면 황산 동을 3kg를 만들었으면 황산 아연을 1.5kg 이렇게 반량만 첨가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자꾸 복숭아에 치면 약해가 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황산아연만 사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황산아연하고 생석회만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검증은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유산아연, 황산아연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산아연 660을 만들려면 3kg, 그 다음에 플러스 생석회를 여러분들이 3kg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걸 만든다고 생석회를 안 넣고 유산아연, 황산아연만 3kg를 물 25마리에 녹여서 복숭아에 치시면 다 구멍 뚫리고 약해 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석회가 이 약해를 이제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거 주의하십시오. 해마다 한 번씩 유산아연만 치셔가지고 이파리에 구멍 뚫려서 약해 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석회보르도액 살포시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파리들이 꽃들이 이렇게 뻥긋뻥긋 해가지고 여기 어디선가 꽃이 하나가 활짝 폈을 때 산꽃 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 석회보르도액은 계속 만들어 놓고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오늘 만들어 놨는데 비가 올 것 같아서 안 쳤어. 그럼 버리셔야 돼.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기인제는 보르도액 알칼리 성분으로 유기인제와 분해가 되니 관행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거 말을 쓰다 보니까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유기인제가 이제 스미치온 아니에요? 스미치온 약인데 이게 보르도액. 근데 이게 알칼리성이란 말이야. 이 보르도액이 석회 때문에 알칼리성 약제인데 여기에다가 스미치온을 넣게 되면은 스미치온이 분해가 돼요. 예, 금방 분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유기인제 살충제가 분해가 되지만 관행상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그래도 계속 스미치온을 넣으셔. 옛날에 파라치온을 넣는데 파라치온이 없어지니까 스미치온을 넣는데요. 뭐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르도액에 여기 이제 여기 알칼리성이죠. 근데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리모트인가요? 그런 약들. 이게 이제 유기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피레스로이드 계통인데 데시스라든지 이런 약들은 유기인제처럼 분해가 일어나긴 나겠지만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 약들이 대부분 잔류가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개화 직전에 넣어서 나중에 벌 오는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지금 스미치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하시던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유산동 대신 유산아연을 넣어서 보르도액을 조제해 사용하지만 효과에 대한 부분은 과학적 검증이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조적으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석회유황합제하고는 열흘 차이. 아까 말씀드렸죠. 3월 하순에 석회유황합제 치셨으면 4월 10일경에 쳐야 되는데 이때 10일 간격을 치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4월 5일날 석황을 쳤어. 근데 꽃이 보니까 막 폈어. 4월 10일날 쳤어. 그럼 5일 빼니 안 되잖아. 안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모병이 없는 과수원에는 델랑 같은 것으로 약제를 살포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석회보르도액을 안 치면 어떠냐? 안 치면 이파리의 33%가 청국병이 걸려. 그리고 과일에는 7.6%가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화 직전에 꽃이 한두 개 폈을 때 사용을 하게 되면 이파리에는 11%, 과일에는 2.1%야. 그러니까 11%와 이거 뭐야? 3배 차이가 나죠. 3배. 요거 몇 배 차이나? 2, 3은 6.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4배. 그러니까 석회보르도액을 안 치면
상코 폈을 때 여러분들이 안 치면 과일에는 4배가 더 걸리고 가능성이 있고 이파리에는 3배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청국병이 심하게 걸리는 과수원에서는 석회보르덱을 꼭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들어서 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보르도액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네, 예, 아주 그 화합물인데 예, 굉장히 그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탄산가스를 흡수를 해서 pH가 낮아져서 11.3도의 그 산도를 보일 때 이제 최대 살균력을 보이고 얘가 점점 떨어져 갖고 이제 중성이라는 건 이제 물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예, 살균력이 없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만든 즉시.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섞어놨기 때문에 계속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만든 즉시 살포하시고 살포 직전에 고착제나 전착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 오기 전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 오기 전후에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일, 20일이라는데 30일 간격을 띄우셔야 됩니다. 여기는 석회 유황합제니까 15일, 20일이고요. 보르도액하고는 30일 간격을 띄우셔야 됩니다. 약재 혼용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근데 관행적으로 스미치온을 쓰신다 그런 얘기. 스미치온은 어떻게 돼? 분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약재를 쓰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과일이 안 달리고 결실이 안 되면 허상무가 그걸 쓰라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 네,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저렴하고요. 장점이 살균력이 우수합니다. 약효 지속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싫어하지. 단점은 여러분들 전부 다 싫어하셔. 왜? 힘드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복숭아 농사 지면서 청국병 심한 과수원에서는 만들어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 나왔을 때부터 약해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생육기에 살포할 수가 없죠. 예. 그게 이제 단점입니다. 네, 육육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육육식으로 하게 되면요. 여기 보면 물 1리터에 유산동이 6g, 생석기 6g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42식으로 하되면 물 1리터에 유산동이 4g, 생석회가 12g. 왜 이렇게 이게 들어가면 약해가 덜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적게 들어가면 유산동이 적게 들어가면 약해가 덜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서 10월 사이 이파리 있을 때 칠 경우에는 42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 25말로 계산하게 되면 유산동이 3kg가 되는 거고요. 예, 생석회가 3kg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 42식이면 물 500리터에 어떻게 돼요? 예, 2, 5, 10. 예, 그러니까 아니지. 물 1리터니까 예, 그러니까 4, 5, 20. 그러니까 2kg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4, 10이니까 6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해가 덜하다 이거지. 예. 안 난다는 보장 못해. 왜냐하면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약해가 나고 어떤 건 덜 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계유제, 석회용합제, 보르도액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여기 깍지벌레 잘 안 보이네요. 깍지벌레 예, 써드릴까요? 깍지, 예, 진딧물, 예, 잘 안 보이네. 응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깍지벌레 효과 있고, 예, 진딧물의 효과 아주 좋고, 응애도 효과 좋고, 그 다음에 병에는 안 되고, 석회유황합제는 모든 거 다 돼. 그렇죠? 예. 그리고 오갈병에도 효과가 좋고요. 깍지벌레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보르도액은 해충은 안 되고요. 세균병, 탄저병 굉장히 좋아요. 회성병, 오갈병. 그래서 병이 심한 과수원에서는 보르도액을 많이 치시고 집중적으로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국병이 심한 과수원에서는 그렇고 여기 병이 심한 과수원에서는 이렇게 탄저 여러분들 작년 8월 달에 비 많이 와서 탄저병 생긴 과수원 이런 데서는 보르도액을 좀 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월동 방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조피 작업 긁어주는 거 중요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긁어주면
그게 이제 치나 많아요, 사실은. 예, 물론 이제 배나무 2 같은 경우에는 그때 되면 제일 많이 바깥으로 기어 나오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놈들은 그래도 아직 조피 안에 있기 때문에 긁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원리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 유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배나무 같은 경우에 2월 말 3월 초에 치는데, 복숭아에는 그렇게 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유제 같은 경우에 3월 한 중순경에 여러분들이 파라핀 오일로 복숭아 같은 경우에 V스타라고 말씀드렸죠? 예, 치시면 됩니다. 석회 유황합제는 3월 하순에 치십니다. 왜? 석회 보르도액하고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갈병, 흑석병, 깍지벌레.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쓰시는 게 좋겠다. 석회 보르도액은 첫꽃 폈을 때 세균성 구멍병에서 66식은 물 25마리에 3kg 생석회 3kg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월동 병해충 방제를 전부 다 총괄적으로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2월 3월 달에 월동 병해충 관리, 과수원 관리 및 월동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흑성병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더 배흑성병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약 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특화시켜서 얼마 아니다가 제가 바로 유튜브에 특별한 그 강사님을 모셔서 저희가 해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계속 그 정기적으로 제가 유튜브 강좌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시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짧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영농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수로 번호가 있습니다. 070-4519-1482. 예, 볼펜 있으신 분들 적으십시오. 그래서 070-4519-1482 적으셔가지고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등록되었습니다라는 그 멘트 말이 나오면 그걸 끊으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거를 전부 다 나중에 다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 그 농협 교육 전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셔도 교육을 받으셨다는 것을 수료 증명서를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게 일정한 기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가 딱 그 뒤에 계속해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드린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 시기는 2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를 거시는 게,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서 오늘 제가 이게 유튜브에 2월 11일 날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월 11일서부터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이 언제까지냐면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 전화번호로 해서 등록을 하시고요. 미루지 마시고 이 전화번호 한 번만 누르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 동부 원예농협 2월 3월 과수원 관리 또는 월동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좌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도과에 오셔서 요청을 하시거나 각 지사무소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지사무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데 이제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두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